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 강민혁, 국내 5대 재벌 한성그룹 회장.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혁은 피해자 강민우를 살해하려 한 혐의, 차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순간 원고석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저 강민우였어요. 1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 민혁이 저를 노려봤어요.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민혁아. 산에서 날 밀어 죽이려 했을 때 이미 모든 건 끝난 거야.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한겨울 새벽 4시, 서울역 지하보도였어요. 찬바람이 계단 틈새로 파고들었죠.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끌어당기고 찢어진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어요. 발은 시렸습니다. 운동화에 구멍이 나서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양말도 며칠째 같은 걸 신고 있었죠. 빨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새벽 운동 나온 사람들, 막차를 놓친 취객들, 모두 저를 피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막았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가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죠. 땡그랑 소리와 함께 500원짜리가 제 앞 종이컵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노숙자 주제에 말이 너무 정확하대요.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노숙자는 처음 본대요. 뭐가 이상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은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72일 전이에요. 한강 다리 밑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죠. 그때 제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팔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죠. 옷은 찢어져 있었고요.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찢어진 종이 1장, 10,000원짜리 지폐 2장. 그게 전부였어요. 종이는 너무 찢어져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어렴풋이 회사 이름 같은 게 보였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쓸모없어 보였거든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텅 빈 머릿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한 노숙자분이 다가왔어요. 처음이세요? 네. 저는 대답했죠. 그분이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수요. 민수. 왜 민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민수?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여기 처음이면 힘들 텐데 조심하세요.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죠.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걸 찾았어요. 남이 버린 김밥 반쯤 먹다 남은 빵. 자존심? 그런 건 배고픔 앞에서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폐지 줍기였어요. 다른 노숙자분이 알려주셨죠.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면 돈을 준대요.
적지만 그래도 돈이니까요. 낡은 손수레를 하나 구했어요. 다른 분이 쓰다 버린 거였죠. 바퀴가 하나 삐걱거렸지만 쓸만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박스를 주었죠. 무거웠습니다. 등이 휘고 허리가 아팠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터졌죠. 하루 종일 일해야 10,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떤 날은 5,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 돈으로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모아뒀죠.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싶어서요. 밤에는 잠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찜질방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지하보도에서 잤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어려워졌죠. 경비원들이 노숙자를 쫓아내거든요.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사람인데 잠잘 권리도 없나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폐지를 주울 때도 남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치우냐고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죠. 노숙자 주제에 예의가 바르다고, 말투가 좀 다르다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추운 밤이었죠.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야, 정신 차려.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니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60대 후반쯤 보이는 할머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죠. 낡은 간판에 순인의 김치찌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 만의 음식 냄새인지 침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김치찌개 한 그릇을 들고 나오셨죠. 자, 먹어. 할머니가 제 앞에 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빨간 국물, 하얀 두부, 푸른 대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음식의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됐어.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어. 많이 힘들었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다 먹고 나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너 이름이 뭐니? 저는 대답했죠. 민수요, 할머니. 그냥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민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이름이네. 민수야, 너 일할 수 있겠니? 네. 저는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설거지랑 청소 좀 도와줘. 대신 하루 한 끼 밥 줄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순이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할머니는 친절하셨죠. 가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넌 참 착한 애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식당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요. 김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도 당신 말투나 행동 보면 교육 좀 받은 사람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저 패지나 줍는 사람인걸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 회계장부를 정리하는데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냈죠.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민수야, 넌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니?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할머니. 또 한 번은 식당 의자가 고장 났어요. 할머니가 수리기사를 부르려 하시는데 제가 나섰죠. 제가 고쳐볼게요, 할머니. 공구도 제대로 없었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쳤습니다. 어떻게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했어요. 분명 전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인데 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청소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성그룹 강민혁 회장이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잘생긴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일까요?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뭔가 떠오르려는데 잡히지 않았죠. 민수야,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혹시 제가 저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지? 정말 그냥 민수일 뿐일까?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고 식당에 손님이 몇 명 없어서 저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까만색 고급 세단 2대가 식당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마치 조폭 같은 분위기를 풍겼죠. 할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문이 열렸어요. 쨍그랑. 맨 앞에 선 남자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순이네 김치찌개. 참 볼품없네. 순이 할머니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던지듯 카운터에 내던졌습니다. 한성개발 최상무요. 건물주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땀으로 젖어들었죠. 최상무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순희 씨, 이 건물 재개발 계획 들으셨죠? 이번 달 말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는데요. 3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어요. 최상무는 팔짱을 끼며 말했죠. 건물주가 바뀌었고 재개발이 확정됐으니 나가셔야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좀 시간을 주세요. 전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시려면 권리금 3천만 원 내셔야 해요. 3천만 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최상무는 시계를 보며 말했죠. 못 내시면 강제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이번 달 말까지예요. 저는 뒤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최상무 뒤에 선 부하 직원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낡은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계셨죠. 최상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 참고로 이 재개발 사업은 한성그룹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한성그룹이라면 아시죠? 국내 5대 재벌이니까 거스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스쳤어요. 찌릿.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빌딩, 회의실, 서류 더미, 누군가의 목소리. 회장님, 재개발 사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뭐죠? 이 기억은 대체 뭔가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는 벽을 짚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최상무 일행은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최상무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박순희 씨. 우리는 친절하게 통보해 드린 거예요. 다음부터는 법적 조치로 들어갑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제 어쩌란 말이야.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 흐느끼는 소리,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됐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런 큰 회사 어떻게 당하겠니? 그냥 포기하자. 포기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포기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한평생 이 자리에서 장사하셨잖아요. 왜 쫓겨나야 하는데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밀려나는 거란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어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죠? 왜 힘없다는 이유로 짓밟혀야 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식당 뒤편 창고에 마련된 제 잠자리.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한성그룹.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뭔가 떠오르려는 걸까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1년 전 한강변에서 깨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모아둔 작은 주머니였죠. 찢어진 종이 조각. 저는 그걸 펼쳐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너무 찢어져서 대부분은 읽을 수 없었지만 한 글자, 두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안, 성? 잠깐만요. 한성? 혹시 한성그룹?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한성그룹 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노숙자인 제가 재벌 회사 본사에 찾아간다고요? 웃기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며칠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15,000원. 그걸로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으니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헌옷 가게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정장 상의. 구멍 난 곳도 있고 색도 바랬지만 그래도 제일 나아 보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단 낫네요. 할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냥 폐지 주우러 간다고만 했죠. 오후 2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움츠러들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거리, 고급 차들, 멋진 건물들,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한성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외벽, 거대한 한성그룹 로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어디 가시는 겁니까? 경비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저는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비원은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었어요. 회장님? 당신이? 네, 저는. 말을 이으려는데 경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없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여기 한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경비원이 종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거라고요.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순식간에 경비원 여러 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죠.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죠? 경비원들이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뭐야, 이소라는? 로비 한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한 맞춤 정장, 고급 시계, 완벽하게 넘긴 머리,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바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사람, 강민혁이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민혁은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알아본 거예요. 분명히 알아봤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당장 이 사람 내보내. 민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신병자 같으니. 경비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왜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분명 저를 알아보셨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보도에 쓰러졌죠.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해요. 민혁은 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서 쫓겨난 저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두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었죠. 저는 어느새 한강변에 와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어요. 흐르는 물, 끝없이 흐르는 물. 제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걸까요? 민수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 사장님이었어요. 식당 단골 손님이시죠?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김 사장님은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식당 나가야 한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성그룹 찾아간 거 아니에요? 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민수 씨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못 이겨요. 저도 인쇄소 문 닫게 생겼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네. 저는 놀라 김 사장님을 봤습니다. 김 사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 동네 상인들 거의 다 쫓겨나요. 한성그룹에서 이 일대를 몽땅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 세운대요. 그럼 모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죠. 김 사장님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없죠. 그냥 힘이 없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할머니께 다가가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꼭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내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저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식당 뒷문을 열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죠? 강민우 회장님.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저는 이태석입니다.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 무슨 소리예요? 이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본사에서 회장님을 봤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 회장님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그냥 민수라고 하는 노숙자예요. 아닙니다. 이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 말투, 행동 거지. 제가 10년 넘게 모셨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태석은 저를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년 전 강민우 회장은 사촌 동생 민혁과 함께 설악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날 실종됐어요. 이태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사흘 후 민혁 부회장만 홀로 돌아왔죠. 민혁은 뭐라고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태석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요? 민혁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회장 자리를 노렸거든요. 이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게다가 회장님의 약혼녀였던 윤지수도 이상했어요. 윤지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우아한 미소, 하지만 차가운 눈빛. 누구지? 이 사람은? 회장님 실종 후 윤지수는 민혁과 가까워졌습니다. 이태석이 말을 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성그룹 부회장 자리에 있어요. 둘이 결탁한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강민우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태석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회장님은 강민우입니다. 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에요. 하지만 왜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아마 추락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을 겁니다. 이태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억상실증이 온 거죠.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민혁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혁은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제거하려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본사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을 만났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위험합니다, 회장님. 당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민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숨으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을 수 없어요. 순이 할머니가 위험해요. 이태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김치찌개로 저를 살려주신 일, 그리고 지금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위기라는 것까지. 이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 민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민혁은 회장이 된 후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어요. 이태석이 설명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일대 재개발이에요.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할머니까지 괴롭히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요. 기억? 어떻게요? 회장님이 자주 가시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세요. 이태석이 말했어요. 익숙한 것들을 보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태석과 함께 옛날 제가 다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회사 건물 근처, 고급 레스토랑 앞, 골프장 입구. 하지만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렴풋한 느낌만 들 뿐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태석이 저를 한성그룹 회장 집무실이 있던 건물 앞으로 데려갔어요.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만 봤죠. 30층. 이태석이 가리켰어요. 저기가 회장님 집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영상이 스쳤어요. 넓은 집무실, 거대한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한 여자의 얼굴. 윤지수, 민우야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파편적이지만 선명한 기억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태석이 저를 부축했어요. 기억이 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그날 밤 저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민혁과의 관계, 어릴 적부터 경쟁 상대였던 그 지수와의 사랑,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 설악산에서의 그날. 민혁 형, 경치 좀 보자. 민혁이 절벽 가까이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다가갔죠. 그때였습니다. 민혁의 손이 제 등을 밀었어요. 형,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야.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추락했습니다. 기억이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배신, 살인 미수, 모든 게 민혁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공범이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복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어.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아직 노숙자일 뿐인데. 다음 날 이태석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스위스 은행?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있었어요. 비밀 계좌. 회장님만 아시는 계좌입니다. 이태석이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하면 회장님이 진짜 강민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뭐였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뭘 비밀번호로 했을까요? 생일? 아니에요. 너무 뻔해요. 기념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할머니 생일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거든요. 1년 전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었어요. 8월 15일. 그런데 왜일까요? 이 날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저는 이태석에게 전화했어요. 8월 15일. 이 날짜로 시도해 보세요. 이태석과 함께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입력했죠. 띠링. 계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태석이 환호했어요.
열렸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1150억 원. 1000억이 넘는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태석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강민우라는 거리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00억 원.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저는 1000원짜리 김밥 하나도 아껴 먹으며 살았어요. 돈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1000억 원보다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돕고 민혁에게 당한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태석? 저는 말했어요. 이 돈으로 먼저 할머니와 상인들을 도와요. 그 다음에 민혁과 싸웁시다. 하지만 이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민혁이 눈치챌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알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할머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복수하겠습니다. 이태석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익명으로 순이 할머니에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어요. 발신인은 비공개로 했죠. 2시간 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일 났어. 왜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가 돈을 보냈어. 3천만 원이나.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할머니. 좋은 일 하신 게 돌아온 거 아닐까요? 하지만 난 이런 돈 받을 자격이 없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아야 되는데.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상인들도 도왔어요. 김 사장 인쇄소 빚 3,800만 원. 갚아드렸습니다. 떡볶이 집 할아버지 병원비 1,500만 원. 보내드렸죠. 세탁소 아주머니 권리금 2천만 원. 지원해드렸습니다. 모두 익명으로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났대요. 김 사장이 식당에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천사가 있어요. 할머니도 신기해 하셨죠.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니까. 저는 뒤에서 설거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사요?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빚을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민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세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근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됐던데요.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건 할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세금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사에 협조하시죠. 저는 뒤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혁의 짓이에요. 분명히 그의 짓입니다. 그는 눈치챘어요. 누군가 상인들을 돕고 있다는 거리요. 다행히 이태석이 변호사를 보내줬습니다. 합법적인 증여였다는 걸 증명했죠. 세무조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지치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누가 우릴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 왜요, 할머니? 무섭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 사람들이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아.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이틀 후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인의 식당에 불이 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뒤편 창고에서 자고 있었죠.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어요. 눈을 뜨니 사방이 연기투성이었습니다. 불이야. 저는 소리쳤어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다행히 할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식당과 떨어진 곳에 사셨거든요. 하지만 식당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셌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식당 반이 타버린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내 가게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소방서에서는 전기압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방화예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다음 날 이태석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최상무의 짓입니다.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의 명령을 받고 실행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태석이 말했어요. 새벽에 수상한 남자가 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봤대요.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혁? 이 자식이. 그날 밤 저는 혼자 불탄 식당 앞에 섰습니다. 까맣게 탄 벽, 무너진 지붕, 제가 된 테이블들, 할머니가 30년 동안 가꿔온 꿈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제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돈은 있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죠. 하지만 할머니 식당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야. 뒤에서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하지만, 민수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원래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거란다. 할머니는 불탄 식당을 바라보셨어요. 30년이나 했으니 됐어.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아직 더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민수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할머니는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힘내야지. 라면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반격해야 해요. 본격적으로 민혁에게 맞서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이태석을 찾아갔습니다. 민혁의 약점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태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자금입니다. 민혁은 회장이 된 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몰래 모아뒀죠.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뇌물수수 기록까지요. 정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 움직이면 위험해요.
이태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태석이 말했어요. 먼저 회장님이 진짜 강민우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DNA 검사입니다. 이태석이 설명했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 공인 기관에 DNA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강민우와의 일치율 99.99%. 저는 정말 강민우였습니다. 이태석이 말했어요. 이제 법정으로 갑시다. 회장님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상인들을 완전히 보호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회사를 통해 그 일대 건물들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익명회사를 만들어서요. 민혁이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일대 건물 절반을 매입했어요. 재개발 계획이 막혔습니다. 최상무가 본사에 보고했겠죠? 회장님, 이상합니다. 누군가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민혁은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재개발이 막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제 정체를 몰랐어요. 모든 거래는 익명으로 이뤄졌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혁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석이 긴급히 연락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태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됐어요. 전국에 사람을 풀었대요. 저를요? 네. 노숙자였다가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태석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조만간 회장님을 찾아낼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네요. 회장님?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됐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과 직접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세상에 제가 누군지 밝힐 때예요. 이태석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합시다. 그가 말했어요. 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 정리, 변호사 선임, 언론 대응 계획,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겁니다. 거울 속 남자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강민우, 한성그룹 회장.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석이 물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우리는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할머니,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복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민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한성그룹 본사로 향하던 바로 그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어요. 사칭 사기꾼, 죽은 재벌 행세하며 수백억 원 편취. 기사에는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누추한 행색의 노숙자. 바로 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강민우로 사칭한 사기꾼이 죽은 재벌의 이름을 도용해 거액을 편취했다. 심지어 가난한 상인들을 속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뭐라고요? 제가 상인들을 속였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측은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사기꾼과 고 강민우 회장의 DNA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신문에는 감정서 사본까지 실려 있었어요. 한성그룹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죠. 완전히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신문을 구겨 던졌어요. 민혁?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다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태석이었어요. 회장님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봤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혁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태석이 말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회장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본사 가는 건 취소하세요. 이태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경찰이 회장님을 찾고 있을 겁니다. 네. 민혁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잡히면 끝장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도망쳤을까요?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추격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수배자가 됐어요. 노숙자에서 재벌로 올라가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강민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기자 박진수라고 합니다. 인터뷰 좀 하시죠. 인터뷰요? 저는 당황했어요. 네.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정말 사기꾼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요. 잠깐의 희망이 보였어요.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기자가 말했습니다. 참고로 한성그룹에서 취재 협조 요청이 왔어요. 당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았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론도 민혁 편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숨어 지내며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쳐먹기도 했죠. 도둑질. 제가 도둑이 된 겁니다. 일주일 후 결국 잡혔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다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경찰이 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우 씨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끝이에요. 정말 끝입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가운 철창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딱딱한 바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복도. 1년 만에 다시 갇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옥이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강민우 씨,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혐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하세요. 검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이 진짜 강민우라는 걸요. 저는 이태석이 준비한 자료를 말했어요. 해외 공인 기관의 DNA 검사 결과, 스위스 은행 계좌 기록. 검사가 웃었습니다. 그 자료들 확인했어요. 모두 위조된 거더군요. 뭐라고요? 당신이 만든 가짜 서류예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전문가 감정 결과를 보내왔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럼 다시 검사 받으시죠. 검사가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요. 좋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강민우 씨.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불일치. 뭐라고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강민우의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소리쳤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이미 3번 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당신은 강민우가 아닙니다. 조작이에요. 민혁이 조작한 거라고요. 증명하세요.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국가기관에서 한 검사인데 민혁의 손이 검찰까지 뻗어 있었던 거예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이 무서워서였죠. 결국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어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열의가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들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불리해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물었어요.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죄가 없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민혁과 윤지수. 그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민혁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고 강민우 회장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외쳤어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조작된 DNA 검사 결과, 가짜 증인 진술, 날조된 서류들, 모든 게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청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증인도 없었죠.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힘없이 답했어요. 그렇다면 판사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돌아봤습니다. 순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안 앉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1년 동안 제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할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경위, 판사가 소리쳤어요. 저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법정 경위가 할머니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버텼어요. 여러분, 제발 들어주세요. 저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 제 죄를 열거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절도, 죄목은 끝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강민우입니다.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민혁에게 살해당할 뻔했어요. 산에서 밀려 떨어졌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피고인, 판사가 끼어들었어요. 증거 없는 주장은 증거 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이태석 실장이 남긴 파일들, 민혁의 범죄 증거들. 이태석 씨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다는 파일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이태석 실장님, 돌아가셨다고요? 민혁이 죽인 겁니다. 분명히 그가 죽였어요.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에요. 정말 끝입니다. 민혁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윤지수도 따라 나갔죠. 둘은 복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했어요. 수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번호가 적힌 옷이었죠. 6328.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강민우도 민수도 아니에요. 그냥 6328. 감방에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 4명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신문에 나온 사기꾼이네.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재벌 행세했다며? 다른 이가 말했어요. 꼴 좋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할머니를 지키겠다던 약속은요? 민혁에게 복수하겠다던 다짐은요? 모두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다음 날부터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단체 식사, 작업,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면회 신청이 왔어요. 순이 할머니였습니다. 면회실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한테 폐만 끼쳤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손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전 여기 갇혀 있잖아요. 그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교도관에게 부탁해서 전해달라고 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뭔데요? 나중에 받아봐.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힘내렴, 민수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보고는 돌아서셨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도관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할머니가 맡긴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할머니의 손글씨였어요. 민수야, 힘내렴.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단다. 할머니는 널 믿어. 포기하지 마.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방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달이 지났어요. 교도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니, 체념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도관이 불렀어요. 6328, 소장실로 와. 소장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습니다. 소장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소장과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누구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강민우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 이태석 실장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이태석 실장님의? 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을 꼭 도와달라고요.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준비요? 박철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석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뭔가요? 진짜 증거들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박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을 산에서 밀었을 때 정말 통쾌했어. 이제 한성그룹은 내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태석이가 몰래 녹음한 겁니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민혁이 최상무와 나눈 대화였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형이 살아있을까봐 걱정했는데 기억을 잃었다니 다행이야. 민혁이 웃었어요. 설사 기억을 되찾아도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을 거야. 제가 DNA 검사 결과도 다 조작했거든. 최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 민혁이 말했죠. 검찰에도 우리 사람 심어놨으니 문제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조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의 진짜 DNA 검사 결과입니다. 해외 공인 기관 3곳에서 받은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치율 99.99%. 모든 기관이 같은 결과였어요. 저는 정말 강민우였습니다. 이걸로 재심 청구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꼭 여기서 꺼내드리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또다시 민혁이 이기면요? 박철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어떻게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죠. 태석이가 저를 회장님께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날부터 박철수는 재심 청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심이 허가됐어요. 새로운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철수가 면회를 왔어요. 회장님, 재심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2주일 후에요. 2주일. 네. 그동안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감방에서 그날만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할머니가 준 쪽지를 꺼내 읽었어요.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단다. 할머니 말이 맞을까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재심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기면 자유, 지면 3년 복역.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이번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정으로 이송됐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어요. 방청석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힘내라는 듯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파견된 중립적인 판사였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시할 증거들을 보시면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검사 측이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확정된 판결을.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검토해야죠. 계속하세요, 변호사님. 박철수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공인 기관 3곳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일치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는 조작됐습니다.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DNA 검사 결과 조작했어?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 국과수 담당자를 매수했습니다. 최상무의 대답이었죠.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민혁의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뇌물수수 기록, 그리고 결정타. 형을 산에서 밀었을 때 정말 통쾌했어.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의 육성이었어요.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살인 미수였어. 재벌이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정숙.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우는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판사가 물었어요. 강민혁? 박철수가 방청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있는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혁에게 쏠렸어요. 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재판을 일시 중지합니다. 그리고 강민혁 씨를 긴급 구속합니다. 법정 경찰이 민혁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민혁이 소리쳤어요. 이건 음모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즉시 석방하세요. 수갑이 풀렸어요.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할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복수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 노숙자였나요? 강민혁 회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1년 전 사촌 동생 강민혁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앞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설악산에서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졌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휘갈겼어요. 그 후 저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겨울 거리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 박순희 할머니십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죠. 카메라가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은,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이 할머니와 선량한 상인들까지 괴롭혔습니다.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쫓아내려 했죠.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한성그룹으로 가셔야죠. 아직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인데요? 할머니 식당부터 다시 짓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불탄 식당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설계는 할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어떤 식당을 원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야, 그냥 예전처럼만 해줘.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지어드릴 거예요. 한 달 후 새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순인의 김치찌개.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죠. 2층과 3층은 중소상인들을 위한 임대 공간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 사장, 떡볶이 집 할아버지, 세탁소 아주머니 모두 웃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새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이 설거지를 하시면 어떡해요? 직원이 말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원래 여기서 설거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한성그룹 긴급 주주총회. 저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에요. 강민우, 한성그룹 진짜 회장. 박철수가 물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한성그룹 본사. 1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문에서 경비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주주총회장. 문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윤지수가 앉아 있었어요. 민혁은 구치소에 있었지만 지수는 아직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 저는 사촌 동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죽을 뻔했고 모든 것을 잃었죠.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앞에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은 변화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약자를 짓밟는 기업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주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민우, 그녀가 저를 불렀어요. 나 좀 봐줘.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해야. 지수가 다가왔어요. 난 정말 몰랐어. 민혁이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그냥.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 정말 죽였어?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직 죽이진 않았어. 민혁의 대답이었죠. 그냥 밀었을 뿐이야. 살았으면 어떡해? 지수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걱정 마. 민혁이 말했죠. 기억을 잃었을 거야. 설사 살아있어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럼 지수가 안도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 이제 한성그룹은 우리 거야. 녹음이 끝났어요. 주주총회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도 공범이었어요, 지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민우. 지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윤지수 씨, 살인 미수방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수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우,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수는 끌려나갔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강민우가 한성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성그룹 회장이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제자리, 넓은 집무실, 거대한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예전에는 이 풍경이 권력의 상징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건 책임의 무게입니다.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태석 실장님 덕분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태석 실장님 묘소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한성그룹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이태석 실장님의 대답 같았죠.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다음 날 민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민혁이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년 전 설악산에서 저를 절벽 아래로 밀었어요.
민혁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됐죠. 한겨울 거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제 생명을 살려주셨죠. 할머니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어요.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사기. 민혁의 죄목은 끝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강민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윤지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민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형?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민혁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날 밀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할머니를 괴롭혔고 이태석을 죽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났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네, 할머니. 우리는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상인들을 쫓아내는 대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새 건물을 지었지만 기존 상인들도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요. 김 사장 인쇄소도 새 건물로 이전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덕분에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어요. 잘 됐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개선했습니다.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깎지 않았어요. 공정하게 거래했죠. 처음엔 임원들이 반대했어요. 회장님, 그러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수익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성장해야 오래갑니다. 임원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 복지도 대폭 늘렸습니다. 최저임금 직원들 급여를 올렸어요.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했죠.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삭막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회장, 한성그룹을 바꾸다. 노숙자 경험한 재벌, 사회적 책임 강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 재단. 노숙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매달 100억 원씩 기부했어요. 회장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재무 담당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1년 전 저도 노숙자였으니까요.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노숙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1년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느꼈어요.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그릇에 따뜻한 밥.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한 노숙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1년 전에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 사람. 그때는 절망뿐이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저는 순인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일을 마치고 들른 거였어요.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자, 먹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이 김치찌개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살아난 거란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그날 밤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셨어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김 사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큰 계약 따냈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죠.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살아 숨쉬는 도시. 예전에는 이 모든 게 제 것인 양 착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민수야,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 그럼 얼른 와. 김치찌개 끓여놨어. 지금 갈게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넓은 공간, 고급 가구들, 권력의 상징.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할머니의 작은 식당. 그곳의 따뜻한 김치찌개. 그게 진짜 소중한 겁니다. 저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순인의 김치찌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 중 하나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할머니를 만난 것. 그게 제 행운이었어요. 30분쯤 지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네, 할머니.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앉아. 금방 줄게. 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에는 손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저를 살렸어요. 이 한 그릇이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고 노숙자가 됐던 재벌 총수. 한 그릇의 김치찌개로 목숨을 구하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 정의를 선사한 남자. 그게 바로 저 강민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민수야, 내일도 올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수 참 착하지.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단다, 민수야.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노숙자 분을 봤어요. 계단에 앉아 추위에 떨고 계셨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만 원을 꺼내 그분께 드렸습니다. 따뜻한 데 가서 밥 드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저는 그분을 부축했어요. 근처에 좋은 식당 있어요. 순인의 김치찌개라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분을 순인의 식당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섰어요. 할머니가 분명 따뜻하게 대해주실 거예요. 저처럼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쓰러져 있던 저를 할머니가 일으켜 주셨죠. 그 따뜻함이 저를 바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차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강민우, 한성그룹 회장. 하지만 동시에 민수이기도 해요. 할머니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그 민수. 두 모습 모두 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회장실에서는 강민우로, 할머니 식당에서는 민수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엔 할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울 거예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단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한 그릇의 김치찌개. 그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